민주주의의 이제 위기 현상 이거를 넘어서기 위한 조금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까,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이게 좀 근대 한 200년 동안을 이끌어왔던 이른바 미국식 모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본국인 미국에서 이제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미국을 망하게 하기 위한 엑스맨이 아닌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게 된 구조적인 이유 이미 교과서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열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상황이 결국은 아주 근원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불편한 타협 자체가 깨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의 분리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제 활동,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생산 활동하고 정치 활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생산단위나 일터에서 곧바로 이것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적절하게 이제 타협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이고, 그것이 이제 대의제인데, 타협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과정, 이게 타협 체제라는 말은 흔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이라고도, 자유주의는 그 재산권에 기초한 경제활동에 말하자면은 로크식 이런 체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는 1인 1표제고, 자유주의는 1원 1표. 그러니까 그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만 주는 민주주의와 이 두 가지 불편하게 공존을 해왔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계속 생명을 유지했던 어느 정도의 타협 체제였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과정.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극도의 불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슈퍼리치 상위 1% 아니면 상위 0.1%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슈퍼리치가, 미국이 그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일종의 이제 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권분립 체제라든지, 연방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상하원의 입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의 모범 국가였는데, 미국 민주주의가 형편없이 망가지게 된 것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신제국주의 형태로, 내적으로는 신파시즘의 형태로 이제 미국 사회가 나타나고 있고, 그 19세기에 토크빌이 썼던 민주주의는 지금 미국에 없습니다. 즉 대외 팽창을 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1830년대 이야기인데, 이 토크빌이 봤던 미국의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미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미국 민주주의의 그 기둥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약간의 견제가 있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제 이 탄핵 카드 같은 걸 만지작거리고 있고, 전쟁, 트럼프가 벌인 전쟁에 대해서는 결국 사후적으로 승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가 지난번에 이제 그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그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헌재하고 대법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재하고 대법원이 분리되어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걸 무시하고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거 논리적으로 더 올라가서 보면, 과연 민주주의라는 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정치학자들이나 뭐 사회과학자들이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그런 이상적인 정치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로 퇴행할 위험성이나 전제주의로 퇴행할 위험성이나 참주정으로 퇴행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봤고요. 그것을 이런 게 퇴행하는데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분배나 이런 부분이 극도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온 이야기고요. 플라톤도 민주주의 국가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표적인 걸 보자면, 다수의 소위 말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대중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선동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훈련되지 않는 시민들이 있는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훈련된 시민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엘리트주의를 강화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기 투표로 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 한계도, 그 다음에는 이제 1인 1표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인 1표제가 굉장히 평등한 사람들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듯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이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한 표란 말입니다. 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죽는 건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1인 1표를 주는 게 과연 맞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도 우리가 보완을 못했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제도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스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시간벌기라는 책,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시간벌기라는 거 뭐냐면 이 체제는 망해야 되는데 시간벌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엄청난데 그 지금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부채로 이거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국가 부채라는 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걸 계속 부채로 메우면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치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체제를 비판하면은 이 사람들의 반격이 뭐냐면은, 야, 그럼 그때 우리가 경제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민주화됐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됐겠냐? 박정희가 독재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왔지? 이런 주장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치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는 별 매력이 없어,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좀 더 밀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기업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독재 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고 기업 조직은 독재 체제잖아요. 오너가 너 나가 그러면 이제 해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종업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잖아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만의 진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크랙업 캐피털리즘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말하자면 수출 자유지역, 경제 특구, 이런 지금의 자본주의는 수출 자유, 우리나라 마산에 있었던 수출 자유지역이라든지 송도 무슨 자유 구역, 제주 중국의 심천 무슨 경제특구, 이런 데야말로 완벽한 기업 지배 체제가 관철되는 곳이다. 기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예를 들면 무슨 종업원들을 기숙사에 막 들어가게 하고 그 일사불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주고, 이런 데서 그런 민주주의가 작동하냐? 이런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도 그런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전적인 기업가잖아요. 특히 건설업도 그냥 건설업이 아니라 기획 건설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를 기업 운영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나가 너! 당장 계속 짜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업에서 말 안 듣는 종업원들이 있으면 당장 자르고 효율성이 최고야. 너희들 부자 만들어줄게. 야, 지금 이란 하고 전쟁 일으킨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알아? 이거 돈 되는 거야. 지금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돈 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타락한 기업가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식의 기업가적 마인드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한국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비슷한 사람.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왔을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가치로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파시즘이 바로 그런 겁니다. 효율성 지상주의고 박정희식 유신체제도 전형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요즘 많이 나온 이야기가 미국이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 지금 이제 외신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 트럼프를 쫓아낸다고 해서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라는 질문은 세계는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 이 질문부터가 한계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는 질서가 어떤 질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질서로 넘어가는 일종의 진통과 과도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 2차 대전은 결국은 뉴딜 체제로 봉합이 됐어요.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로 해서 타입이 그러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자본주의 생명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전쟁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런 식의 신뉴딜이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체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아니면 이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나? 이 사회주의 대안은 이미 89년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간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이 3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2강이라고 할 수 있고 얘들이 다 독재국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얘들이 한편이에요. 푸틴하고 사실 트럼프하고 친하잖아요, 둘이. 선거 때도 둘이 같이 짝짝꿍 했고, 요번에도 뭐, 러시아 그거는 막 풀어주고 했잖아요. 얘들이 한편이고, 사실은 짜고 치는 놈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재명만 쳐다보는 게 되냐, 이게. 안 되죠. 이재명만 쳐다보고 지금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정말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혁 작업을 밑으로부터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동력은 아직은 이제 벌써 이미 사람들이 다들 그냥 이재명만 쳐다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저는 이 자치 밑으로부터의 이제 시민 참여나 풀뿌리 정치의 강화, 정당 체제 혁신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분야에 그다지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씩은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인데 이 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민 자치를 해서 어떻게 시민의 피플 파워를 결국은 이 국가 운영의 이 에너지 동력으로 만들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치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하고 노동자자치하고 학교자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 거주지별로 거기서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거주지에, 노동자자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자기가 그 회사 운영이나 경영이나 혹은 뭐 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일터에서 자기가 뭐 파타임으로 일하든 뭘 하든 거기서 어쨌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고 그게 노동자자치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학교자치인데 학교자치에는 학생 플러스 학부모 포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치 영역을 또 다른 차원을 보면은 단체 자치가 있고 주민 자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를 주로 단체 자치로만 지금 받아들입니다. 지자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약간 웃기는 용어예요. 지방자치 단체? 근데 이것도 사실 이런 우리 사회에서 지자체 역사에서 약간 이상한 역사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 자치하고 주민 자치는 별개인데 우리는 단체 자치를 주민 자치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단체 자치가 주민 자치를 대신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주민 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치의 복사판이 되고, 모든 지자체에서 정치가 중앙정치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자치라고 하는 그 정치는 거의 없고, 선거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30년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치의 영역으로서 보면은 저는 행정학에서 접근하는 자치하고,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 접근하는 자치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이나 혹은 말 만들기에서 접근하는 자치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정학자들이 하는 자치의 개념은 주로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무슨 협치, 민관 협치 이런 개념으로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에 같이 참여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일종의 뭐 거버넌스 해가지고 같이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로서의 자치는 지역정치, 마을정치, 주민정치,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관련된 데서 어떻게 해서 개입을 해서 거기서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 주민 발안제도 있고 주민 소환제도 있고 뭐 예산 감시, 무슨 입법 활동 이게 다 이제 일종의 지역 정치로서의 자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요거보다는 약간 더 결이 다른 이제 이
공동체 운동, 말하자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혁신으로서의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나 행정이 아니라 자기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거기서 의료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돌봄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린 공동체를 하나 말 만들기 운동이나 공동체 만들기 운동으로 자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 머릿속에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 세 가지가 다 자치의 영역에 속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뭐 공동체 운동하는 분들, 그 다음에 거버넌스 운동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지역 정치나 주민 참여 이런 거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각각 결이 다르게 지금 한 지난 20년 동안 움직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우선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동네 자치나 주민 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기 하나의 주체로서 개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관심거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이 일상에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치 역량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생산 영역하고 거주 영역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몬드라곤 같은 데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몬드라곤의 생산 협동조. 그러니까 제 아는 후배 한 사람이 몬드라곤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했던 말 중에 우리 여기 소담에서 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소비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협동조합은 다 생산자여야만 그 생산 단위에서 곧바로 사람들 간에 유대가 생기고 거기서 학교도 만들고 주민 공동체도 만들고 주민 대표도 만들고 그게 이제 몬드라곤은 생산자 협동조합인데 한국은 생산자 협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우리는 자기가 노동시장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는 완벽한 주민자치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곧바로 경제적인 활동하고 정치적인 활동이 결합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치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게 일종의 뭐 유럽에서 몇 번 실험이 된 아나키스트들이 했던 아나키즘이 한국에는 마치 무정부주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치주의예요. 무정부주의라는 게 마치 막 그냥 혼돈 뭐 이런 개념을 주는데 국가가 우리를 억압하는 국가가 없이 우리가 곧 국가야 이거예요. 주민이 곧 국가야. 우리가 행정이야. 우리가 경찰이야. 주민 중에 경찰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아나키즘 정신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 뭐 자주관리 기업이나 혹은 공장 평의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사제보다는 훨씬 한 걸음 더 나아간 일종의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우리 사주제 같은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저기 인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키친아트 아시죠? 경동산업 그러니까 우리 주방기기 만드는 거기가 대표적인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에요. 사장이 망해가지고 도망갔는데 노조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고. 근데 이제 거기는 노조 키친아트나 이 경동산업이라고 하는 이게 나름대로의 이제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관리할 수 있었고 보통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영에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판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90% 이상적으로 보면 직접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도 되고 어느 정도의 주주도 되고 이익도 분배하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 모델을 만약에 이상적으로 그린다면 그게 일종의 이제 노동자 자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고 그게 주민 자치하고 연결되는 거죠. 주민이라는 게 완전히 직업도 다르고 완전히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동네에서 어떤 이해관계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치의 문제는 오늘날 바로 이제 대의제의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할 거는 우리가 오래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유지된 나라고요. 그런데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조선 고려는 귀족사회라는 설이 많고 약간 역사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고려는 귀족사회에 가깝다고 보고 조선은 일종의 이제 관료주의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에 의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평등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로 50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중앙집권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약간 웃기는 것인데 조선이라는 나라 중앙집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기본은 재정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이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통치를 하는데 조선은 거의 재정이 항상 바닥이었던 나라예요.
일제는 통치를 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선거권을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조선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거의 다 통제 관리했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주민들의 어쨌든 자문기구 정도만 뒀지 주민 일반 면장까지도 전부 다 임명을 다 하는 일방적인 이제 중앙집권 체제였고요. 단 이승만 정부 48년부터 60년까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민자치에 가까웠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시군구 지자체도 선거도 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자치가 허용이 되는데 박정희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걸 전부 다 폐지를 했죠. 왜냐하면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건 약간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항 권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토착 세력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착 세력들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방법은 역시 이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모든 걸 싹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정당 해산, 시민단체 해산, 싹 다 해산하고 62년에 새로운 정당법을 만듭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 정당법이 지금까지 그리고 주민자치도 완전히 없앴는데 이거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91년에 거의 단식 농성해가지고 겨우겨우 도입했고 95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선거제도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이런 분권도 굉장히 미약했고 그다음에 자치도 매우 미약했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권력이 지역의 독자적인 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중앙 권력이 항상 차단해왔고 모든 걸 다 서울로 통하게 만들었던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 중앙 권력, 지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권력의 복사판. 그러니까 중앙 권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권력을 갑니다. 이번에 대구에 보세요. 김부겸이가 내려갔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말하자면 거기서 잔뼈가 굵고 거기서 뒹군 사람들이 추대가 안 되잖아요. 중앙에서 그래도 뭔가 국무총리라도 했는 놈이 내려가야 사람들이 힘 있는 놈이 와야 그래도 돈도 좀 끌어오죠. 중앙 권력이 이거거든요, 결국은. 돈을 중앙이 서울이 다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자체가 이게 재정 기반도 굉장히 약하니까 결국은 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앙 권력이 힘센 놈인 거예요. 그러면 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 고향에 안 갔던 사람들이 수십 년 서울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영남이나 호남이 똑같아요. 이 구조가 지금 그 민주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말이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당시에 91년에 지자체 도입 처음 할 때 제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도입을.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논리가 중앙의 부패가 전국화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강선우 우리 공천하는 거 봤잖아요. 호남 이쪽에도 지금 난리예요. 이 공천 둘러싸고 막 더티한 막 부패 이런 게 영남 하나 똑같습니다. 충청. 그래서 중앙 권력의 부패가 전국화되고 토착 부패, 그러니까 토착에 말하자면 토건 세력이나 얘들이 더 이제 또 착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차라리 중앙이 쥐는 게 낫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91년. 우리는 아직 지자체를 실시하기 시기상조다. 이런 논리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인데, 이게 결국은 정치에는 정당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 조직, 주민자치회가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을 매개하는 겁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지역 동네에서의 스포츠 클럽부터 시작해서 각종 무슨 개 모임부터 해서 주부들 모임, 그 다음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당근마켓, 이런 그 동네 이런 주민들의 모임하고 중앙 국가하고를 매개하는 게 정당하고 주민자치 조직. 그런데 아까 제가 주민자치 조직은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있어요. 정당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의 근대 정치사를 보면은 원래는 명사정당이었다. 귀족들, 식자층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정당이었다가 그게 대중정당이 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 대중정당의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노동자였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노동자 중심들의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근대의 대중정당의 역사인데, 그런데 우리도 밑으로부터의 정당 건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습니다. 45년 8.15 직후에. 45년 8.15 직후에 4.19 직후에도 정당이 우후죽순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국이 분단이 안 됐더라면, 남북한이 분단이 안 됐더라면 거기서 이제 정당들 간에 온갖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서로 이한 집산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남북한하고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남한에서는 이념적으로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정도 싹 다 제거가 되고 이원영 선생 정도까지도 다 제거가 되고 나머지 남는 거는 결국은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당을 만들려면은 계급적이나 사회적 기반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이념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이니 농민조합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해체시켜버렸는데 다 오형화시켜버렸는데 어떻게 대중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부 다 선거용으로 플랫폼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선거를 대비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후보 그 다음 국회의원 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그 플랫폼으로만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게 막 활성화되고 하면은 그 군사정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은 이것도 박정희가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도에 말하자면 시군구 이제 5개 정도의 그 지역에서 지구당이 있어야 돼요. 정당의 센터는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돼요. 정당의 센터가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5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의 장악된 정당이 아니고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명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이 너무 난립하면은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난립하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당의 문턱을 상당히 높여놓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정당에 들어가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원래 정치에 별로 꿈도 없지만 가끔씩은 내가 정치 한번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생각 가끔씩 하다가도 그러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고 싶은 게 꼭 무슨 피선거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치 정당은 엘리트들의 결국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민주화 이후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 정당으로 오히려 고착화되어버렸고 지역에서의 독점체가 되어버렸고 영원함, 양주. 어떤 미미한 변화, 섬세한 변화가 있어 일종의 카르텔적인 성격. 기득권 하나의 그 세력이 뭉쳐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00년대 초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팬덤 정당적 성격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인기 그러니까 말해 팬들의 비슷하게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15년에 정당 가입에 온라인 정당 가입하게 된 이후부터는 세계 최대 정당이 한국에 생기게 됩니다. 적은이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밑으로부터의 대중정당 운동이 없이 결국은 중앙정치의 장악을 둘러싼 이합집산에서 중앙정치 특히 대통령을 누구로 만들 것인가라고 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한국의 정당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것. 지구당 제도는 원래는 그전에는 지구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구당이 있으면 거기서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가 있었는데 이 지구당이 폐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부패 혼상이라 해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해가지고 그 지구당을 없애는 것 자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구당이 없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과 주민들에게 자기가 알릴 수 있는 기회나 연계 없어져 버리니까 북토크만 온통 북토크만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적은이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정활동을 주민들하고 같이 서로 같이 이렇게 계속 일상적으로 만나가지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그래서 이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정치학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일종의 정당 정치가 결국은 엘리트나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교체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이미 많죠. 그래서 2010년 정도부터 지역 정당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일본에도 일본 유신예 같은 경우가 그 우파 정당이긴 하지만 오사카 중심으로 해가 지역 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 단위의 정당 운동이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진보 정당 운동들이 있었고요. 진보 정당 운동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이 열석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그리고 통진당 해산으로 일단 일단락을 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 진보정당 기반 될 수 있는 뿌리를 만들기가 너무 척박하다. 너무 척박하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혹은 농민들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결국은 바탕을 둬야 진보정당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 말하자면 대중으로 깔기가 너무 장벽이 많다. 옛날에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었고요. 정치활동에 정치 자금을 줄 수는 있게 되었으나 노조 자체에서 정치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나라 노조는 산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정치활동하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의용노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활동하고 노조활동이 병립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또 기반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그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 1988년이었어요. 민주화 직후에.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울산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인천에는 한 선거구나 지역구에서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그때 피크였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때 제일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미 지역이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오게 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노동자들이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응집된 세력으로 만들기가 90년대 들어와서 지나버린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 기반, 이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이미 허물어진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내부의 그게 근본이고 거기에다가 더 근본적인 것은 모든 정치는 지역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300명 의원 중에서 247명이 지역에서 선발됩니다. 비례가 47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250명을 지역에서 선발하는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소선거구지에서 다수 의석을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노회찬, 심상정, 마산하고 고향에서 한 거 그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진보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선거구제도, 현재 정당법,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이 양당을 허물 수 있는 정당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정당 운동을 이제 2010년부터 예를 들면 여기 영등포당, 뭐 은평당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계속 헌법적 소원을 했어요. 한국의 정당법이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 2023년 헌재가 가장 근접해서 5대4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정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음번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법이 말하자면 국민의 정치 참여라든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나왔어요. 지난번이. 그래서 다음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의 이 양당이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천권을 쥐고 안 올려가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의 구의원까지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그 돈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이 공천권을 놔야만 지역에서 풀뿌리 밑으로부터의 주민자치 형성된 세력들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위에부터 내리꽂으니까 풀뿌리에서의 지역 정치를 결국은 싹을 막는 역할을 기존 정당이 두 정당들이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별로 놓을 생각이 현재로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시민의회 같은 방식으로 선거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존의 정치가들에게 맡기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 남아공화국, 아이슬란드에서 실험했던 시민의회 방식으로 해가지고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원들 100명, 그 다음에 시민대표 100명, 그 다음에 이런 선거법 같은 경우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자. 이런 제안을 시민의회 지금 운동들 계속 하고 있고요. 입법화도 지금 아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려움이 저는 이 사람들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약간 저로서도 아직 그리고 이 100명을 시민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게 이제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서 시민의회에 어떻게 했는지 이쪽으로 해서 책도 내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쪽에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인 추세는 현재의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정신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 비슷하게 결국은 이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금융자본을 통제를 하자면 우리가 그러면 민영화 이전으로 그럼 되돌릴 수 있나? 국민은행을 그러면 과연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 있나? 이 질문인데 참 어려운 문제. 중소기업 지금은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정도만 지금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은행이 어느 정도의 공적 성격을 가져야만 기업에 대한 독일식으로 말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있고 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시민의 경제활동이나 시민의 생활이 완전히 시장 논리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게 큰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문제인데 노동계급이 이제 거의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파편화되고 있는 마당에 결국은 생산자 민주주의가 분명히 중요한 가치인 건 틀림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협동조합원이 되기도 그렇고 동네 단위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누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 경제활동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민주주의 정치운동을 이제 결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회주택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취지가 있고 협동조합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외국의 모델을 따라서 이런 사회적 경제나 지역 경제하고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회의소 같은 모델을 한국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편이에요. 상공회의소에 맞설 수 있는 노동회의소.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실업자를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일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민단체적 노동조합, 노동조합적 시민노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는 경제활동하고 이런 정치 참여를 결합하기가 그 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과연 우리가 기초지자체 선거를 해야 되나? 기초지자체의 구의원, 시의원들 뽑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지금 읍면동은 임명이거든. 읍면동 우리가 선출하지 않거든요 시골에서. 그 다음에 우리 도시에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 동대표는 투표를 하는데 주민들 통 단위로는 선거하지 않습니다. 동 단위는 굉장히 큽니다. 도시의 동은 너무 크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반인데 하여튼 이 단위로 내려왔을 때 이것까지도 선거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게 이제 자치운동 하는 분들의 캐치프레이즈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자본도 많고 아마 그 사이에 부패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실질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제를 단체자치라고, 단체자치도 물론 중요한데요. 단체자치라도 제대로 되려면 지방재정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재정 자립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체장들은 결국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지역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이해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럴 때 그러면 이 재정을 지방재정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돈에 다 몰려있는 상황 어떻게 정말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손을 안 벌리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지금 뭐 시군구 막 충남, 충북, 경북, 대구 막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저는 약간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당의 문제인데 저는 정당 플러스 시민사회 조직이 정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연구자로서 한 20년 동안 말하자면 우리 사회 대학이라든지 한문사회 개편 계속 생각을 해왔고 주장도 해왔는데 안 돼요. 20년 동안 제 생각이 해왔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되니까요. 그럼 한국의 이런 학자들이나 석박사 과정생들 다 불러와가지고 몇십만 명이 모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만들어가지고 야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학문이 제대로 발전을 해야 되고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에서 과학자들 제대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면 이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50만 명이 모여라. 우리 한 명을 국회에 보내는 것도 좀 우리가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50만 명이 하면 우리가 정당은 아니지만 하나의 직능단체로 해가지고 입법운동을 해서 그 입법을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우선 검토를 하게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국민 발언이죠. 국민 발언인데요. 그런 걸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당에다 모든 걸 맡기면 정당 이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 아무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이라도 이거 논의도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정당 독점 체제를 앞으로는 허물어야 된다. 정당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전문가 협의회 플러스 시민 대표들이 결합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참여 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한국의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가 실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근접성이 중요해요. 동네가 있어야 돼요. 농촌이든 도시든지. 우리가 15분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온라인 모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시 대면 모임을 해야 사람들의 표정도 읽고 언어도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느낌도 읽고 감정도 교류가 되잖아요. 그게 결국 대면 모임의 장점인데 대면 모임을 하려면 가까이 살아야 되거든요. 가까이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정착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몇 년은 여기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사 얼마에 한 번씩 하냐 혹시 아세요? 몇 년 전에 통계 나오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평균. 아니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어요. 이게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 아파트값 때문인데 결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주거 불안이라든지 자가주택 보유자들이 낮기 때문인데 동네에서 그래도 4년, 5년 정도는 살아야 거기에 대해서 애착도 생기고 아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물리적으로 그래도 한 2분 안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걸어가서 만나면 더 좋고 안 되면 자전거 타고 이런 식의 해야 이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거기 사람들이 의견도 모아지고 뭐 대표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수도권의 아파트 문화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농촌 지역은 가능하기도 한데 농촌 지역은 전부 다 노인들밖에 없고 지금 뭐 제 나이 떨어지는 사람들 제일 청년인데 이런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한 정착성 한 곳에 그래도 오랫동안 살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교류, 감정적 교류나 시민 교류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빼고 우리가 주민자치를 말하기 어렵다. 정당도 마찬가지로 이념으로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결국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자기하고 만나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그게 결국 사회 기반인 것이 저는 뭐 사회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말하자면 힘 있는 대안들이 나오고 이게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에 옛날 잠시 있을 때 거기 간호사 출신 할머니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시민이 자기가 정치에 참여하려면은 그냥 그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으로서 자기 의지와 자기의 요구와 자기 이해관계를 거기 개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2.0 혹은 민주주의 4.0을 지금 만들 타임이다 지금. 이재명만 쳐다보면 안 된다. 이재명만 쳐다봤다가는 또 한 번 실망하고 배신해서 또 문재인 정부 꼴난다 이게.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정당법, 그 다음에 주민자치법, 헌법 개혁을 위한 또 일종의 시민사회의 동원, 참여, 언론 역할, 교육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